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은 104회 전산 세무 1급 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시험 문제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4회고요. 네, 이론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1번 문제를 풀으실 때 여러분들이 간혹 헷갈리시는 게 재무제표를 물어봤는데 재무상태표만 생각하셔서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그쵸? 네, 5가지가 있고 자, 1번 보기 보시면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는 재고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네, 재고자산은 무조건 유동자산이 맞고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률의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네, 맞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원칙적으로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계량 정보에 대해 전기 비교 정보를 공시하지만 비계량 정보의 경우에 비교 정보는 재무제표의 이를 포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계량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치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야죠. 그런데 그 금액 조건으로 우리가 표시해 주는 건 이렇게 4가지.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모두 다 계량된 정보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량되지 않은 정보를 표시해 주는 곳이 바로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주석은 계량된 정보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계량적인 정보, 그러니까 다시 바꾸면 주석은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석에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문제 2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 인식 기준은 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럼 우리가 크게 2가지로 재화와 용역으로 구별해 줄 수 있고, 재화는 무조건 우리는 인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되고, 용역은 우리가 진행률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보기. 광고 제작 수수료는 광고 제작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네, 광고 제작은 용역에 해당하니까 용역에 해당하는 우리가 광고는 진행률에 의해서 판단해 주실 수 있고요. 할부 판매는 판매 시점에서 인식한다. 네, 반품권이 부여된 거래의 경우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비슷한 거죠. 우리가 시용 판매가 있어요. 시용 판매. 그래서 우리가 시용 판매는 고객님 먼저 사용해보세요. 사용해보세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시고 마음에 들으시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용 판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객한테 일단 물건을 보내줘야 사용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매 의사 표시를 한 시점이 구매 의사 표시를 한 시점을 우리가 매출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걸로 이제 반품 조건이니까 그러면 반품은 어떻게 돼요? 반품 기한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품 기한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한이 경과되면 그때는 판매된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반품권이 부여된 경우 판매 시점에 인식하는 게 아니라 반품 기한까지는 매출로 인식을 하면 안 되겠죠. 반품 가능한 기간까지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부동산의 판매 수익은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네, 등기 이전일을 우리가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3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고, 자, 원재료의 현행대체 원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 가능한 측정치로 활용될 수 있다. 네, 현행대체 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기준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가법 적용에 따라 평가 손실을 초래한 상황이 해소되어 시가가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 금액으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재고자산은 지금 저가법에 대한 설명이고, 저가법은 최초의 취득원가가 있고 취득원가보다 떨어졌다가 다시 얘가 상승을 한 경우인데, 우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만 인정한다? 최초의 취득원가까지만 환입을 인정을 하고, 취득원가 이상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저가법, 그래서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평가 손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평가 손실 부분까지만 평가 손실에 대한 환입 처리를 해주시는 거고, 거기에서 그 이상, 그러니까 시가이 아니라 최초의 장부 금액까지 우리가 환입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우리가 회계하면 제가 그냥 수업 시간 매일 얘기를 하지만 그냥 우리가 정상, 비정상 이렇게 나눠주시면, 정상적인 건 무조건 원가에 포함, 그 다음에 비정상적이면 무조건 영업의 비용,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도 거의 뭐 90% 이상 문제 다 맞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네, 프로젝트별이니까 프로젝트별로 원가 설정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기말 현재 당기순이익 100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다. 아래의 내용을 추가로 고려할 경우 최종적으로 계산된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4번은 최초의 당기순이익은 1000만원이었어요. 최초의 당기순이익은 10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락된 거래들이 이제 3건이 있는데, 그 3건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얼마만큼 생기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1번 보통예금으로 외상매입금을 지출해.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 그럼 자산부채 거래니까 당기순손익에 영향이 없죠. 그래서 1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네, 수익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2번은 외상매출금 500만원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그쵸? 네, 수익비용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사무실 화재보험료 120만원을 12월 1일에 일시납했고 이에 대한 성급비용은 11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다. 화재보험료, 그러니까 보험료를 12월 1일날 냈으면 보험료라는 비용이 잡혔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10만원은 내년도 분이기 때문에 성급비용으로 처리를 했죠. 성급비용으로 계산되어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처리도 했고 자산으로 다시 비용을 줄여주는 회계 처리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1일 걸 누락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것도 만약에 누락을 했다. 그러면 두 개의 거래에 대한 10만원만큼을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올해 거 단기분에 대해서만 1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미 120을 비용 처리를 했고 그 중에 110만원은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증감 변화는 없다 라고 보셔야지 되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사채의 시장이자율보다 액면이자율이 높은 사채를 발행하였고, 이 얘기는 할증 발행했다는 얘기죠. 시장 액면이자율이 더 높으니까 할증 발행했다는 얘기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경우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가 사채에 대해서는 사채 이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사채를 발행했을 때부터 먼저 처리를 해볼게요. 그럼 사채를 발행했을 때 대변에 사채는 무조건 액면으로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겠죠.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은 무조건 발행가액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발행가액대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할증 발행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내 사채의 부가적인 평가이죠. 그러니까 사채의
플러스 해주는 계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할증 발행했을 때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자 지급을 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채가 이제 3년 만기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유효이자율법으로 지금은 할증 발행된 상태예요. 할증 발행된 상태일 때 우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우리는 매년 지급하는 돈은 많은 이자율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의 금액은 매년 동일하게 발생을 해요. 이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차변에 가서 우리가 이자 비용이라는 걸 설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삼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한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매년 삼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할인 발행도 마찬가지고 할인, 할증 모두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양쪽의 합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설정되는 금액은 첫 해에는 이만큼 많을 거고, 두 번째에는 적어질 거고, 세 번째에는 더 적어지게 됩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할인 발행을 한 경우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할인 발행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변에 나가는 돈은 매년 동일합니다. 매년 동일하고,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생겼었겠죠? 그럼 대변으로 없어져요. 그러면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지는데, 이 상각액은 매년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해요. 매년 증가하게 된다. 그럼 이 둘의 합이 차변에 이자 비용을 구성하게 되니까 이자 비용의 금액은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했을 때는 매년 이자 비용의 크기가 증가를 하게 되고, 할증 발행했을 때 이자 비용은 감소하게 되고,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모두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정해져 있는 틀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이제 보시면,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하게 되는 경우 사채는 할증 발행되었고 장부가액은 액면가액보다 높다. 네, 더 비싸죠. 얘가 사채의 부가적 평가 계정이라 했으니까 액면보다 얘를 포함해야 하니까 장부가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사채의 장부가액은 매년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증 발행 차금을 매년 상각을 해서 얘가 없어지니까, 할증 발행 차금이 없어지니까 점점점 액면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매년 감소하는 게 맞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유효이자율법 하에 이자 비용의 금액은 매년 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우리가 사채의 기본 세트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수준의 변동에 따라 총 원가가 일정한 모습으로 변동할 때에는 그 모습을 원가 행태라고 한다. 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 6번을 풀으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비, 준변동비, 이렇게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겠죠. 변동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에 정비례하여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를 말하며,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네,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고정비는 단위당 원가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보기 보시면, 중고정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고정비와 변동비. 그래서 이렇게 기본요금 형태를 띠고 있는, 여기까지를 우리가 고정비라 하고 위에를 변동비라 하니까 이렇게 둘이 합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준변동원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혼합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준고정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매년 일정 금액이 이렇게, 매년이래. 이렇게 원가 생산량에 따라서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일정하지만
어느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계단 현상이 생기는 걸 우리가 준고정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2번은 앞에 준고정이 아니라 준변동원가는 이렇게 나왔어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고정원가의 단위당 원가는 조업대의 증감에 반대로 움직인다. 점점점 내려가게 된다.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대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고정원가, 총원가가 조업대의 변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총원가가 일정한 것을 우리가 고정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문제 7번. 다음 중 개별원가와 종합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문제 7번은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품을 어떻게 생산한다? 얘는 하나씩 주문 생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 대량 생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원가의 구분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별을 했을 때 개별원가 계산은 원가의 부분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를 직접원가, 간접원가, 그 다음에 재료비와 가공비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숙제는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이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가 제일 큰 숙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가공비의 조업도에 따른 수량,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개별원가와 종합원가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드린 거고, 자 1번 보기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개별원가 계산은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나 종합원가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네. 개별원가가 정확도도 조금 높고 대신에 시간과 비용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냥 얘가 더 크다. 이렇게 그냥 외우고 있습니다. 자, 개별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을 산정해야 하며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 자리가 바뀌었죠? 그렇죠? 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개별원가 계산은 조선, 항공기, 기계 제작 이런 거고 종합원가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서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8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완성 수량에 플러스 기말 수량 그리고 마이너스 기초 수량을 빼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계산하시는데 완성품하고 기말까지 계산하시면 평균법, 얘를 끝까지 가시면 선입선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완성품 수량이 몇 개예요? 900개. 거기에 플러스 기말 수량은 300개인데 가공비는 무조건 퍼센트 따져야지 되니까 180개가 되겠죠. 마이너스 기초 수량은 400개인데 또 40%니까 160개를 빼주셔야지 되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평균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1080개. 선입선출법 거기서 160개를 빼주셔야지 되니까 920개가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그냥 8번 공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될 부분이고요. 자, 문제 9번은요. 문제 9번은 부문별 원가 계산 시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직접, 단계, 상호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그냥 완전 무시, 단계 배분법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상호 배분법은 완전 고려해주는 방식이다. 여기 옆에다가 잠깐 써볼게요. 문제 9번은 우리가 부문별 원가 계산, 보조 부문비 배분, 보조 부문비 배분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직접, 단계, 상호가 있더라.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관계를 완전 무시하고, 단계 배분법은 배분 순서에 의해서,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관계를 완전 고려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 단계 상호로 구분된다. 보조부문 원가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한 경우에 직접배분법을 적용하여 부문별 원가를 배분하게 되면 원가를 왜곡을 상호관계가 중요하면 상호배분법을 사용을 해주셔야겠죠. 제조간접비를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율에 따라 배부하는 경우 각 제조부문의 특성에 따라 제조간접비 원가를 배부하기 때문에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부율에 따라 배부하는 것보다 정확한 제품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문별로 할 거냐, 이렇게 장소별로 조금을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할 거냐, 아니면 공장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볼 거냐. 그러면 큰 걸로 놓고 보면 아무래도 정확성이 좀 떨어지겠죠. 이걸 쪼개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정확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원가 배부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단계배분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배분법은 배부 순서에 관계가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시후에 22년 11월 직접 노무비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직접 노무비 임률 차이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도 항상 뭐 질문도 엄청 많이 나오고 표준원가 계산을 꼭 해야 하나요? 어려워요? 네. 10번 문제는 자, 우리가 표준원가 계산이다라고 하는 거에 그냥 간단한 룰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룰. 우리가 금액이 세 가지가 나올 건데요. 세 가지가 나올 건데 어떤 방식을 하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곱하기 실제, 그리고 실제 곱하기 표준, 그리고 표준 곱하기 표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뭐 실제 작업 시간에 실제 임률을 곱해서, 뭐 실제 작업 시간에 표준 임률을 곱해서, 얘는 표준 작업 시간에 표준 임률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 작업 시간에 실제 원가를 계산을 할 거다. 뭐 이렇게 계산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둘 간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뭐 이 차이를 원가 차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임률 차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종류는 되게 많은데 거기까지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 표준과 표준 이 차이를 얘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얘가 능률 차이예요. 얘가 능률 차이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게요. 표준 써야 되는, 다시 바꾸면 얘는 평균치 값이다. 그리고 얘는 실제로 쓴 값이다. 내가 평균 10,000원을 써야 되는데 이번 달에 실제로 9,000원을 썼어요. 그럼 저한테 득이에요, 실이에요? 득이죠. 그래서 그게 더 유리하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부등호의 크기가 이쪽으로 가면 유리한 차이가 생기게 되고, 부등호의 크기가 이쪽이 더 크다. 그러면 불리한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접 노무비에 대해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걸 우리는 임률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능률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부분에 이제 금액을 순서대로 한번 갖다 넣어볼게요. 실제 노무비 발생액은 1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곱한 금액이 18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직접 노동시간은 33,000시간입니다. 그러면 실제 노동시간은 33,000시간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표준 직접 노동시간은 34,000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의 능률 차이는 5,000원이 유리하다. 5,000원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5,000원이 유리하다라는 얘기는 5,000원이 얘가 더 크다. 그러면 작업 시간만, 왜냐면 표준 원가는 똑같으니까, 시간당 원가는 똑같으니까, 얘네 둘은 서로 같은 거니까,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1,000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쵸? 1,000시간의 차이가 났는데 5,000원의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는 표준 원가는 5원이더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단가는 5원이더라. 5원이니까 그러면 둘 곱했을 때 우리 얼마 나와요? 5, 3, 15, 5, 4, 20 그러니까 17만 원이 계산이 돼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5, 3, 15, 5, 3, 15 그럼 16만 5천 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5천 원만큼의 차이가 생겼는데 표준이 더 크니까 유리한 차이가 생겼다.
부등호 방향 이쪽으로 유리한 차이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임률 차이는? 임률 차이도 이쪽이 15,000원이 더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임률 차이도 15,000원만큼의 유리한 차이가 발생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00원만큼 얘가 더 크구나. 그쵸? 15,000원만큼 실제가 더 크니까 그러면 임률 차이는 부등호의 방향이 이쪽으로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부등호를 그리면 얘가 이렇게 생긴 거고 얘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능률 차이는 유리한 차이가 생겼고 임률 차이는 불리한 차이가 15,000원이 생긴 겁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요거 다시 한번 연구를 꼭 해보세요. 우리가 표준원가 문제가 세무 1급에선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항상 요 틀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놓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률 차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임률 차이는 실제가 15,000원이 더 크니까 불리한 차이가 15,000원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발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상대방에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환입되면 물건이 움직였죠? 움직인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야 하고요. 계약의 해제는 해제 사유 발생일이에요. 그래서 해제일. 그래서 계약의 해제일로 적으셔야 하고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 계산서는 증감 사유, 그러니까 공급가액의 변동은 공급가액이 바뀌었어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러면 변동 사유 발생일, 그래서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적는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부 신용장이 개설될 경우 수정세금 계산서의 작성일은 신용장 개설일이 아니라 원래 물품이 움직인 날이에요. 그래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그러니까 최초에 공급됐을 때, 그러니까 과세로 공급을 했어요. 과세로 공급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거 내부 신용장 발급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세율로 끊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품이 움직인 날은 정해져 있죠. 그렇죠? 물품은 원래 갔는데 이제 부가세를 빼고 영세율로 다시 끊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최초의 공급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면세는 우리가 이건 그냥 답이 3번이 그냥 보이네요. 면세의 경우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아 영세율로 매입세액 환급받을 수 있고요. 네.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영세율은 수출에 대해서, 면세는 우리가 불완전 면세라고 하고 영세는 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회계 1급 때서부터 계속 배워왔던 거고, 그래서 면세는 불완전, 그 다음에 부분 면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영세율은 완전 면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면세 사업자는 저요. 면세 사업자.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 확정신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종합소득 중에 우리가 사업소득이 있는 자,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자도 있기는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일단 무조건 확정신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소득을 근연기 2배 4 이렇게 외웠죠. 그쵸? 그래서 근연기 2배 4에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으로만 그냥 끝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소득 확정신고 안 해도 되고요.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니까 종합소득이 아니니까 발생했을 때만 신고하게 됩니다. 퇴직소득도 발생했을 때 얘도 분류과세니까 종합소득 필요 없고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니까 원천징수 함으로써 과세 의무가 종결이 되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예를 들어서 보험설계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연말정산을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의무가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앞에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니까 또 해당 사항이 없지만 결손금이 있는 사업소득자는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4번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14번 문제는 결손금은 단기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은 전기 이전분이죠. 2월 결손금은 넘어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리를 할 때 그러면 결손금 공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올해 거를 먼저 빼야죠. 그리고 나서 2월 결손금을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소득에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우리가 공제 순서가 근연, 기, 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생기면 일단 또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하고 그 다음은 근연, 기, 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소득의 순서대로 공제한다. 네.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해당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거에 발생한 2월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결손금 및 2월 결손금 공제할 때 과세기간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으면 누구부터 먼저 한다? 결손금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을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거용 건물 임대 외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아주 예전 이제 소득세법이 금연기 2배 4 하고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을 그냥 사업소득에다 넣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에서 발생한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만약에 결손금이 생겼다. 그러면 얘는 다음 연도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이거 하나는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결손금이 생기게 되면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음 차기 연도, 차차기 연도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급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지급일을 귀속 사업연도로 하나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이를 입금으로 인정한다. 네, 그냥 당해년도에 발생한 거니까 우리가 입금으로 인정을 하고요. 용역 제공에 의한 손익 귀속 사업연도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뭐 이거는 이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한 거니까 인정해 줄 수도 있다. 3번에 보시면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의 경우라 하여도 수익비용을 각각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아니요. 이거는 예외 조항인데 우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년 미만의 공사는 인도 기준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일에 입금과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그 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 네, 그러니까 수탁자가 판매를 해야 우리가 매출 시기, 소득의 수입 시기로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건설의 경우는 인도 기준으로 입금과 송금을 산입할 수도 있다. 원래는 용역은 진행률에 따라서 무조건 계산해 주셔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지금 백사회 이론 이 정도 난이도는 중간급 정도? 네,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대신에 또 많이 쉬운 부분은 조금 아니었다. 라고 보여지고요. 한 10개에서 한 12개 그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또 우리 실기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